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머슬카 3대장 시리즈 중 그 첫 번째 이야기인 포드 머스탱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외계의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구해주는 우리의 범블비, 쉐보레의 카마로와 쉐보레의 슈퍼카 콜벳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쉐보레의 시작은 미국이 아닌 유럽, 스위스 태생의 루이 쉐보레는 젊은 시절부터 기계를 다루는 데 능숙했고 자신의 능력을 살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정비업을 하다가 최종 정착지인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전신이었던 뷰익이라는 자동차 제조사에 입사하면서 루이 쉐보레는 레이서이자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했기에 루이 쉐보레는 뷰익의 사장이었던 듀런트에게 진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다면 가격이 싼 것은 당연하고 빠르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의 차량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만든 차량을 듀런트에게 권하게 되었죠. 그러자 자동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돈이 될 것 같아서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던 듀런트는 쉐보레가 만든 차량을 타보고서 딱 느낌이 왔는지 진짜 제대로 된 차량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1911년 루이 쉐보레와 함께 듀런트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쉐보레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듀런트 쉐보레도 아니고 쉐보레 듀런트도 아니고 그저 쉐보레라고 했던 이유는 당시 루이 쉐보레가 드라이버로서 인디애나폴리스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펼쳐지는 거의 모든 경주에서 뷰익에서 만든 버그를 운전하며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동차 바닥에서 영웅으로 떠오르며 쉐보레라는 이름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차량의 설계 및 개발은 루이 쉐보레가 맡고 회사의 경영은 듀런트가 하면서 1914년 쉐보레의 첫 모델인 490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고, 그 돈으로 듀런트는 자신을 쫓아냈던 GM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다가 결국 1916년 GM의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되면서 쉐보레는 오늘날까지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5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루이 쉐보레는 자신의 이름을 딴 쉐보레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결국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을 했던 포드 모델 T처럼 듀런트 역시도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의 차량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반면 루이 쉐보레는 자동차에 꽤나 진심이었기에 고급스럽고 고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달라 마찰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후 루이 쉐보레는 다시 드라이버로 붙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도 설립해보면서 끝내는 항공 엔진을 만드는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쉐보레의 스포츠카 카마로. 쉐보레는 진작 떠났지만 어느덧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쉐보레는 1964년 포드가 머스탱을 내놓자 경쟁 상대로 크게 생각은 하질 않고 그저 터보차저를 얹은 콜베어로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상 외로 머스탱이 초대박을 터뜨리자 쉐보레의 연구원들은 그제서야 위협을 감지했는지 신형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쉐보레는 쉐비 노반을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차량을 1967년 카마로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되었고, 당시 카마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GM 관계자는 머스탱을 잡아먹는 작고 사악한 동물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런 호언장담 속에서도 카마로의 판매량은 여전히 머스탱보다 약했고, 그렇게 쉐보레는 머스탱과 별 차이 없던 1세대에서 코너링 성능과 엔지니어링 품질을 더 끌어올려 차별화를 둔 2세대를 출시하면서 1971년 한 해에만 머스탱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로 인해 그 인기도 얼마 가지 못하고 3세대와 4세대를 출시하면서 카마로는 포드 머스탱과 다치 챌린저와 함께 그나마 머슬카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카마로는 2002년을 끝으로 단종이 되고야 말았죠. 그런데 2007년 전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주인공이었던 범블비가 2세대 카마로 중고차로 등장을 한 다음 갑자기 신형 카마로의 컨셉카로 변신을 하면서 카마로 5세대의 등장을 예고했고, 실제로도 2010년에 쉐보레는 그 컨셉카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 카마로 5세대를 출시하게 되면서 영화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포드 머스탱의 판매량을 제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6세대까지 나온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머스탱과 챌린저가 약 15,000대로 엇비슷하게 팔리고 있지만 카마로의 판매량은 그 절반에도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가장 멋진 카마로라고 손꼽히는 5세대 카마로의 디자인은 심지어 한국인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분은 카마로 외에도 콜벳과 벤틀리의 디자인을 하시고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부사장으로 계시면서 제네시스를 비롯해 많은 현대자동차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여튼 자동차 디자인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긴 이상엽 부회장님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슈퍼카 콜벳.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독일과 이태리, 영국 등 유럽 각지에서 군인으로 주둔하며 제규어나 페라리 같은 유럽의 스포츠카에 매료가 되었는데, 당시 미국은 대량 생산으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인지라 미국 젊은이들에게 유럽의 스포츠카는 그야말로 꿈의 자동차가 되었죠. 당연히 전쟁이 끝난 후 대규모로 군용 장비를 납품했던 GM과 쉐보레는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러한 점들을 캐치해서 페라리와 제규어, 알파 로메오 등과 같은 유럽 제조사들의 스포츠카를 참고해 미국산 스포츠카를 만드는 데 돌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1953년 GM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할리 얼은 기본 외형은 유럽 스타일을 따랐지만 파워트레인만큼은 미국 기술을 입혀 쉐보레 최초의 스포츠카 콜벳을 출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슈퍼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의 6기통 엔진 기술은 유럽의 기술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당연히 스포츠카로 보기 힘들다는 소문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며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GM은 재빨리 콜벳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1955년식부터는 8기통 엔진을 추가해 가속력도 높이게 되었고, 그제서야 미국인들은 쉐비의 콜벳을 진정한 미국산 슈퍼카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추가로 콜벳 1세대는 시속 150마일, 240km의 벽을 깬 미국 최초의 양산차로 등극하기도 했고, 1세대가 총 7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1950년대 중반 미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가 되기도 했죠. 이후 콜벳 역사상 가장 훌륭한 차로 평가를 받는 스팅레이, 가오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2세대 콜벳은 스포츠카답게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차체를 만들어 더욱 경량화를 하였고, 이러한 점들을 살려 GM은 콜벳을 각종 모터스포츠에 참가시키면서 더욱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세대, 4세대, 5세대를 거쳐 2019년 8세대가 오기까지 콜벳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산 슈퍼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루이 쉐보레라는 드라이버의 이름을 따서 아직까지도 멋진 차를 만드는 쉐보레의 카마로와 콜벳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머슬카 3대장 시리즈 중 그 마지막 이야기인 다찌 챌린저와 다찌에서 내놓은 슈퍼카 바이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 머스탱을 다뤘던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차량의 설명은 얼마 없고 리 아이아코카와 영화 포드 v 페라리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는 식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솔직히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부모님 얘기를 쏙 빼놓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량의 세대별 엔진 라인업은 어떻고 또 그 엔진들은 몇 마력에 최대 출력과 토크들은 어떤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자동차에 대한 설명과 수치에 따른 지원들은 인터넷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으니 영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뭐랄까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도 자동차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제 막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부분들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죠. 여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말처럼 그저 차량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재미있는 스토리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자신이 타는 자동차나 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해당 브랜드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갖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듯 차량의 재원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들이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한국에서 자동차 문화가 더욱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